자, 이제 암기장 강의 시작해 볼까요? 뭐 중요한 말씀들은 제가 이제 그 저번에 그 설명회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머릿말에 대충 써놨으니까 이제 암기장이 이제 작년 판부터 이제 좀 판을 키워가지고요. 그뭐 암기장이라는 게 원래 뭐 좀 조그만 판형인데 뭐 그렇게 남기에는 너무 이제 양이 많아져서 뭐 이름만 암기장이지 사실 뭐 기본서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올해 판에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판형을 좀 키웠고 올해는 뭐 작년 판보다 한 50페이지는 줄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중요한 걸 뺀 건 아니고 좀 다듬으면서 이제 뭐 매년 출제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뺐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도 보니까 벌써 10판이 됐던데 올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완결성을 갖췄으니까 우리가 뭐 이제 시험 내년 뭐 1월달 시험 뭐 지금부터 준비해도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법은 여러분들 뭐 이제 교재와 강의를 정했었으니까 요거로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총 목차를 보시면 총 200, 뭐 쟁점 200인데 그 뭐 202개죠. 그러니까 물론 202개 안에 뭐 저기 이 연결되는 쟁점도 있으니까 한 200개 정도 쟁점이 될 텐데 뭐 이거 이상 준비하실 건 없어요. 뭐 그거 이상 뭐 물론 벗어나겠지만 그런 건 뭐 맞출 수 없는 거니까 뭐 선택형 같은 경우에 그런 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쟁점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뭐 저기 저 시험 합격하는 데는 충분하니까 이제 그 뭐 이걸 다 정리를 못해서 문제지 뭐 부족해서 그렇진 않아요. 매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거든. 정리된 쟁점들에서는 이제 뭐 선택격까지도 다 거의 다 대비될 수 있게 그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각각 정리된 쟁점 자체 아예 뭐 빠진 쟁점이야 그런 거 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서 제가 뺀 거니까 저를 믿으시고 이제 요 쟁점들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정리된 쟁점에서는 뭐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뭐 이게 양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뭐 제 생각하고 다른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3페이지에 그러니까 일부러 뭐 제가 뭐 책을 줄일 수 없어서 안 줄인 게 아니라 줄여놓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3페이지의 그 주관적 행위처럼 좀 이따 드리겠지만 그 A번 판례에서 그 중간에 이유라고 돼 있는데 바로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유 앞에 가지가 판결 요지인데 뭐 등등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판결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요지만 보면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양도세 사안은 취소가 안 되고 밑에 나오는 부가세 사안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판결 이후에 마지막 줄에 보세요. 그 밑줄친 부분에 보면 원심이 원고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인데 위법이 없다. 뭐야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 판례도. 그러니까 이 사항들도 취소가 됐는데 요지만 보고 양도세는 취소 안 됐다. 이렇게 오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사소한 오류가 나오면 그게 쌓이고 하면 전체적으로 민사법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분명히 나는 확실하게 이거 뭐 객관식도 그렇고 맞췄는데 나중에 보면 틀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판결 이유도 정리해 놨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관련된 판례도 정리해 놓은 거니까 뭐 제 책을 보실 분들은 뭐 안 보실 분들이 상관없지만 보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해놓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요지만 봐가지고는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처럼 제가 머릿말에 써놨다시피 점점 그런 경향들이 물론 1회 변시 때부터 있었죠. 모든 시험 다 그런데 그게 그 비중이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추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그 보완을 해서 뭐 체계적으로 좀 제 나름대로 이제 완성도를 높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머릿말도 써놨고 아시다시피 뭐 형법에서 학설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민사법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민사법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뭐 당연히 이제 학설들 나올 텐데 뭐 민소상으로 가면 사실 민법에서는 학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뭐 기존 판에도 정리해놨었고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보완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모든 쟁점별로 학설들을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민사법에서 뭐 태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저 뒤에 뭐 이제 재단법인 출연재산 그거 뭐 선택형으로도 학설 자체를 구체적으로 물었잖아요. 그 주관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필요한 학설들도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 교재를 택하셨으니까 이거로 이제 끝까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후 수업이니까 그다음 뭐 강의에서 쓴 대로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하여간 6시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보강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6시까지는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그리고 저녁 드시고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지금 뭐 대부분 선택형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내일 오전에는 이제 다음날 오전에는 선택형을 풀어보시라고요. 제가 선택형 할 때 말씀드렸죠. 선택형 공부한다고 그냥 객관식 문제집 잡아가지고 1번부터 풀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것만 아고 모르는 건 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디까지 나갔다 그러면 그 저녁 때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그 선택형 문제집을 뭐 강의 들으셨다 안 들으셨던 선택형 책이 있을 테니까 해당 부분을 풀어보시라고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여기 있는 판례가 바로 나온 건 지우고 그 다음 없는 거는 체크해가지고 따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 주체에서 조금 있다가 태아, 의사무역자, 미성년자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은 거기서 선택형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집을 풀어보시라고요. 선택형을. 그러면 이제 아는 거 다 지우고 잘 모르는 거는 이제 선택형 문제를 풀면서 또 역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형을 다시 한번 이제 아는 지문을 확실히 지어놓고 그다음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할 때 이제 암기장 보고 또 선택형 보고 뭐 사례형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니까 여기 정리된 것도 뭐 이거 보고 적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내용 구성이 두 가지 형태잖아요. 사례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뭐 판례 쭉 모아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사실 체계에 맞춰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목차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스스로 저절로 체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체계를 잡아가지고 가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판례를 보면 이 판례가 민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민법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체계에서 판례인지 그런 것들 스스로 체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사례 같은 거 풀 때 요즘에 뭐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냥 판례 하나 가지고 딱 문제 하나 냈는데 판례를 여러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래서 제가 머릿말에 써놓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이제 그 비중이 높아졌죠. 그렇게 그걸 대비하려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민사법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특히 실제법에서는 요건사실론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기본서에도 요건사실론 따로 안 보게 다 정리해놨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제 쪼개서 해놓은 거니까 요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니까 이제 그 틀을 이제 민법 12에 잡아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정리할 테니까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체계가 잡힐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녁 때 복습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오늘 진도 나간 만큼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기본서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객관식 문제 잡아가 1번부터 풀면 실력이 절대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니까 그런 체계를 잡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양도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으실 텐데 좀 철저하게 따라오시면 뭐 충분하게 도움은 되실 테니까 자, 그렇게 좀 가보죠. 자, 2페이지 볼까요? 이제 행위기초론인데, 자, 행위기초론에 생략된 말은 법률행위기초죠. 그래서 법률행위기초론. 그래서 법률행위기초론이 뭐예요? 결국은 이제 법률행위 기초가 됐던 사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사정이 바뀌면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민사법의 법률관계를 보면 이제 서로 대립되는 관계죠. 서로 의사가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 보면 항상 한 사람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성립된 계약에서 한 사람은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이 되죠. 그럼 이제 소멸시킬 때는 항상 뭐예요? 소멸시킬 때는 무효취소해제를 찾아야죠. 그래서 이 성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다퉈지는 건 채권 총론에 나올 거예요. 아니 채권 강론에. 그 채권 강론에서 하나 볼 텐데 그게 이제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다투는 거고, 성립됐다는 전제하에서 일방 당사자는 소멸을 주장하죠. 그럼 소멸은 무효 취소 해제잖아요. 민법상.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인 거고 상대방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니까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텐데, 그럼 이제 민법상 무효 사유에 의사문역자 무효 좀 이따 나올 거고, 의사문역 무효, 103조 무효, 104조 무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의사표시에서는 비진이 통정 이런 게 무효가 되죠. 그다음 취소는 이제 제한 능력, 그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 해제는 이제 해제 계약이야 계약이니까 별도로 보는 거고,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스크린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 문제를 보고, 그다음 기록형도 마찬가지죠. 갑이 의뢰인을 와가지고 이제 이거 뭐 내가 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 또는 뭐 내가 부동산 매수했으니까 등기 받고 싶다. 그럼 등기 받고 싶다는 거는 유지하겠다는 거고, 뭐 잔대금 받고 싶다 이거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저 계약금 중도금 줬는데 돌려받고 싶다. 그럴 때는 뭐 무효 취소 해지 중에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행위 기초로는 법률 행위의 기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가 됐던 게 뭐예요? 사후적으로 변경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계약을 소멸시키려고 할 때 사후 변경으로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이제 뭐예요? 계약을 소멸시킬 때 뭘 주장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럼 행위 기초가 뭐가 바뀌었느냐. 1번은 뭐예요? 객관적 행위 기초로는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서 뭐예요?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주장하는 거죠. 계속적 계약 관계면 해지. 그다음 오른쪽에 주관적 행위 기초로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 착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중요한 쟁점이죠. 그럼 이제 객관적 행위 기초로니까 이제 사정 변경. 그래서 객관식 시험 같은 데 보면 사정 변경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주관적 사정 변경이다. 그래서 이제 틀리는 지문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지문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막 앞잡다서 외우시던데 그러면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사정 변경이지 주관적 사정 변경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사정 변경 원칙은 그래서 우리가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명문에 일반 규정은 없단 말이죠. 개별적 규정은 있지만. 그러면 이제 A번에 가져가지고 판례를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동감 치시고 사정 변경에 따르면 효과가 뭐예요? 해제권이에요. 해제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제 법정 해제가 되는 거고 약정으로서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제는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이런 것들이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를 끊으면 요건이 되고 요건을 붙이면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사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단어별로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주관식에 쓸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와서 구속력을 인정하면은 신의 측에 반하는, 즉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사정이란 세 번째 뒤에 기초가 됐던 객관적, 그래서 기초랑 기초 동그라미, 객관적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 변경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립의 기초가 아니면 변경돼 봤자 사정 변경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가로 안에 보면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해지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 관계는 해지니까. 그래서 거기가 일반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론 읽어두고 이제 압축적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서 제가 또 뭐 키워드 암기장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건 평상시 좀 읽어두셔서 정리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판결례지 2번에 보통 판례들을 보면 판결례지 1번에서 일반론을 설시하고 2번에서 구체적인 이 사건을 포섭하잖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주관식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사례 만들 때 이제 사실관계로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지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매수할 때는 공지가 아니었는데 매수 이후에 공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공지에 편입이 돼가지고 불가능하게 됐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제 객관적 사정 변경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수할 때는 공지가 아니었는데 매수 이후에 건물 지으려고 했더니 그때 공지로 바뀌어 버렸죠. 그럼 객관적 사정 변경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계약의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계속 보시면 이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만 보니까 아 이거 사정 변경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세요. 그러니까 판결 이유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다 실어놨어요. 그 판결 이유를 보면 매각 조건에는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고 매각 후 행정상 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 뭐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안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안 질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의 기초가 안 됐다는 거죠. 사정 변경은 맞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매매계약서에도 피고는 뭐 등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건축 가능 여부는 논의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토지상의 가능 여부는 원고가 매수하게 된 단순한 주관적 목적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 밑줄 쳐두시고. 그러니까 요지만 보면은 아 사정 변경이 아닌가 보다. 사정 변경이 맞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매수할 때는 공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공지가 됐는데 그럼 객관적 사정이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왜 해지가 안 된다? 해제가 안 되냐? 여기는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게 중요도는 아주 특이급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요지만 보고 대충 기억해 놓으면 뭐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낸단 말이죠. 객관식에서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객관적 사정 변경은 맞지만 뭐가 아니라고요? 기초가 아니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면 객관적 사정 변경인지 사정 변경 맞다. 계약의 기초가 됐는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비번 판례가 좀 심화된 판례죠.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줄까지는 같은 얘기니까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 해지할 수 있다. 사정이란 성립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잖아요. 따라서 기초로 삼지 않는 사정, 그 다음에 떠안기로 한 사정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견 가능했으면 그거에 대해 대책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사정 변경을 예견했다면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내용을 체결했을 것이겠죠. 그럴 때는 뭐 예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 A번 판례를 리딩 판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A번 판례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객관적 사정 변경은 맞지만 계약의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해제권이 부정된 거지. 그 요지만 보고 아 사정 변경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되죠. 사정 변경은 맞는 거니까. 그 다음 로마자 2번에 물론 사례로 더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쌍방 공통하는 동기착오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동기착오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양도세 사안하고 부가세 사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이게 세금 문제 둘 다 판례 사안이 세금 문제여가지고 세금은 뭐 저기 쌍방착오고 그다음 지금 보신 그린벨트는 이제 뭐야 사정 변경이고 이렇게 또 외우시던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는 이제 갑과 을이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 그래서 을이 매수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억에 매도를 30억에 내놨어요. 갑이. 그래서 30억에. 근데 이제 보통 양도하면 양도세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10% 정도 부과될 줄 안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30억에 팔면 세금 3억 내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안 팔려고 하니까 을이 뭐예요? 그러면 이면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청문회 이런 데서 문제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30억이라고 해놓고 아니에요. 그 매매 계약서에는 30억이라 써놓고 뭐예요? 을이 내가 그러면 33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33억. 그래서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30억이면 세금 한 3억 정도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내가 33억 줄게 이랬단 말이죠. 계약서에는 30억이라고 쓰고 그게 뭐 다운 계약서 아니에요. 실제로는 33억인데 계약서에는 30억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갑하고 을이 이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10% 부과될 것이라고 서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0억의 계약서 쓰고 팔았는데 세금이 뭐예요? 6억이 부과됐단 말이죠. 그래서 6억이 부과됐죠. 그러니까 둘 다 3억이 부과될 줄 알았는데 6억이 부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서로 쌍방이 공통한 착오를 일으켰잖아요. 쌍방이. 그래서 3억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을한테 3억을 추가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억을 추가로 달라. 그래서 6억이 부과될 줄 알았으면 너 나한테 36억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3억만 줬으니까 3억을 추가로 달라라고 청구했는데 을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뭐 줬으면 소송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을이 야 33억이면 사도 내가 36억은 안 산다라고 하니까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추가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갑이 그러면 내가 착오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착오가 뭐예요? 목적물의 착오,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잖아요. 동기의. 그래서 착오 취소도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착오 취소도 나온 김에 보면 항상 첫 번째 목차가 뭐예요? 착오의 유형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착오 유형. 그래서 착오 유형으로 검토해서 자주 나오는 게 동기의 착오잖아요. 동기의 착오. 그래서 동기의 착오. 그다음 뭐 김영란이 서명의 착오는 뭐 뒷부분에서 보실 거니까 착오 유형을 검토하고 그래서 무슨 착오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기의 착오가 사례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 뭐예요? 취소권. 그래서 취소 요건을 검토해야죠. 취소 요건. 취소 요건이 뭐예요? 중중이잖아요. 중중. 그래서 중요 부분 중과실이죠. 중요 부분 중과실. 그래서 취소 나오면 이제 착오 유형 검토해서 주로 이제 동기의 착오가 문제되니까 동기의 착오, 뭐 표시상의 착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에 쓸 걸 뭐 200만 원에 쓰고 그런 유형을 검토하고 취소 요건에서 중요 부분 중과실. 그다음 취소 효과로서 뭐예요? 효과로서 그래서 효과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109조에 따라 취소하면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이런 판례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차고도 틀을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갑이 세금이 6억이 부과되니까 이제 3억을 더 달라고 했는데 을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계약 안 한다라고 해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만 검토할 게 아니라 중요 부분 중과실까지 검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번에 그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양도세 사안인데 내용을 볼까요? 매도인이 양도세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 그러니까 나는 3억만 내면 된다라고 일으키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체결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30억에 팔고 3억 세금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27억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동일한 내용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럴 줄 알았으면 36억 달라고 했을 거고. 또한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한테도 있고 매수인도 뭐예요? 이제 세액에 관해서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 그러니까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착오죠. 그래서 그 줄 맨 뒤에 뭐예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중요 부분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러니까 항상 착오 나오면 중중을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 그다음 판결료지 2번도 그 지문 자체로 객관식에 많이 나오잖아요. 양도세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어도 109조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 착오의 개념이 뭐예요? 인식과 대조 사실의 불일치죠. 그러니까 혼자 희망하는 것은 착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딸 수 있겠지 이런 것도 그냥 착오가 아니죠. 단순히 희망이 어긋난 거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세액이 몇 프로가 나올지 비교해 본 거잖아요. 10% 나올 줄 알았는데 20%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착오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판결지 3번에 보면 매도인이 부담할 액수가 예상액을 초과한다 사실 알았다라면,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3억이 나올 줄 안 거잖아요. 근데 6억이 나와 버렸죠. 매수인이 초과세까지 약정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때 그때는 뭐예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추가 3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진정한 의사.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최초로 보충적 해석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보충적 해석이란 단어를 제일 처음 쓴 판례는 그 B번 판례인데 이 의미도 보충적 해석이죠. 법관이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므로 매도인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판결 요지인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만 보고 취소가 안 됐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를 보면 원고에게 추가 부과된 세액이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던 액수에 육박하는 3억 7천이 추가가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원고한테 추가 세금 부과되니까 일단 원고는 돈을 냈겠죠. 그리고 더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피고가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다퉈가지고 원고가 소송에 온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해석해 보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양자가 지금 불일치잖아요. 세금이 6억이 나왔어도 반드시 매수인이 36억 주고 샀겠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다퉈가지고 대법원까지 온 거죠. 그래서 초과 사실을 피고가 알았더라도 불문하고 무조건 부담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중요 부분이고 중과시 없으니까 취소하겠다. 그때 원심이 받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 착오로 이유란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위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양도세 판례도 결국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지만 보고 취소 안 됐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판례도, 부가세를 보면 이것도 이제 이게 국가 땅이죠. 이제 국유지예요. 그래서 국유지에 갑이 이제 건물을 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갑이 이제 10억짜리. 근데 이 국유지의 연 사용료가 이래서 연 2억이다 예컨대. 만약에 임대를 하면 1년에 2억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국가 이 담당 기관한테 제안을 한 거죠. 내가 여기다 10억짜리 건물을 지을 건데 그러면 1년에 임대료가 2억이 든대. 그럼 이제 5년을 무상으로 쓰고 5년을 토지를 무상으로 쓰고 5년 후에 내가 기부 체납하겠다. 그래서 기부 체납. 그래서 기부 체납이 뭐예요? 행정법상 증여잖아요. 국가기관에 증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억이니까 내가 5년을 무상으로 토지를 쓰고 5년 후에 이거 이제 기부 체납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그 기부 체납 계약을 체결하고 5년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갑이 국가한테 이제 그 건물을 기부 체납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부가세 대상인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대상인지 몰라가지고 부가세 보통 10%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갑한테 뭐예요? 1억에 부가세가 부담이 된 거죠. 부가세가. 그러니까 부가세가 이제 과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갑은 세금을 내놓고
그럼 부가세가 나올 줄 알았으면은 사실상 갑은 11억의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제 뭐야 5년 6개월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6개월을 써야 되는데 지금 1억 부가세가 부과됐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뭐예요? 지금 부가세 부과 대상인 걸 몰랐던 거잖아요. 이제 공무원도 모르고 갑도 모르고 그러니까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차공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 판례가 정리된 판례예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전제 기초가 되는 사항에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부과되는지를 둘 다 몰라가지고 부가세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착오가 없었을 때 약정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의사를 보충할 수 있으나, 그래서 이제 보충이란 말을 이 판례에서 처음 쓴 거예요. 물론 이제 A번 판례도 보충적 해석을 했다는 의미로 평가는 받죠, 당연히. 근데 보충되는 의사란 실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특히 주관적 의사 X해 놓으시고 주관적 행위 기초로니까 주관적 의사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가끔씩 그렇게 묻죠.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보충적 해석론은 법관이 제3자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되는 의사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등등에 비춰가지고 객추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죠. 그래서 객관적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사. 그런 것들이 주관식 답안지에 써야 되고 객관식도 그런 데가 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그런 포인트를 잡아놔야 객관식 문제 풀 때도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추 정당한 이익조정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론이고. 그래서 쌍방 공통하는 동기차고가 나오면 판결지 1번을 사례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판결지 2번이 사실관계잖아요. 국가와 기부 체납자가 국유지 대지의 건물 신축에서 등등 하면서 부가세 대상인 걸 모른 채 체결했죠. 그럼 두 당사의 진정한 의사가 국가가 부담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수정 해석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은 이제 수정 해석해서 결국 뭐예요?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판결 이유를 보면 당사자의 진위 추정해서 내용 수정 해석, 즉 보충적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자체는 맞았는데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약정이 없을 때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 관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근거법이 뭐예요? 국유재산법이죠. 마지막 두 줄에 기부채납 가액 재산은 공급가액 자체, 즉 1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공무원이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은 그걸 알았더라도 10억을 기준하지 11억을 기준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 피고는 그와 같은 나라는 약정할 여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충적 해석을 했는데 국가가 1억 책임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쌍방의 공통착오의 문제를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우연히 이게 주관적 행위처럼 판례 딱 두 개인데 둘 다 세금 판례고 왼쪽 편에 객관적 행위처럼 주로 뭐 그린벨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아 세금은 쌍방착오고 그린벨트는 이제 사정 변경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럼 그래서 출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 여기가 계약할 때 이제 세금이 예를 들어서 20% 부과되는 거였어요. 법상. 그래서 관련 법상 세금이 20%가 부과되는데 그래서 20%를 전제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하기 전에 뭐요? 법이 개정돼서 세금이 세금 이율이 그래서 25%로 올랐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된단 말이죠. 적용. 그럼 이건 뭐예요? 세금이니까 쌍방채고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객관적으로 법이 바뀌었죠. 이때는 사정 변경으로 가야죠. 이때는. 근데 이런 문제 내보면 반 이상은 이제 세금이니까 쌍방채고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세금이 20%였는데 이제 이행되기 전에 법 개정으로 세금이 바뀌었잖아요. 세금 이율이 25% 바뀌었죠. 이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20%가 부과될 줄 알았는데 25%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사정이 바뀐 거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객관적 사정 변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 사정 변경이어서 해제권, 해지권이 되느냐 그런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약 썼을 때는 이제 세금이 20%였는데 이제 그 후에 법이 개정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야지 이제 무조건 세금이면 쌍방의 공통의 착오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 그린벨트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린벨트 이제 공지가 아니었는데 아까 사는 공지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공지로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쓴 이후에.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쓴 이후에 공지로 편입이 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사정이 바뀐 거죠. 이렇게 봐야지 세금은 무조건 쌍방차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이 쌍방차고가 되는 건 처음부터 세금이 25%였는데 자기들이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공지가 아니었는데 공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 사정 변경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상 세금이 20%였는데 그래서 20%를 기준으로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바뀌었잖아요. 이거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도 이 법이 적용돼서 25%를 내야 된다. 그럼 이건 객관적으로 사정이 바뀐 거지 쌍방차고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처음부터 공지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공지로 편입된 사안인데 이 사람들이 뭐야? 공지로 편입된 것을 몰랐던 거죠. 모르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계속 여전히 공지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공공공지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사정 변경이 아니잖아요. 계속 공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착오를 한 거죠, 자꾸. 그래서 뭐 공지냐, 이제 뭐 그린벨트냐, 아니면 세금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바뀐 거냐 객관적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사정 변경은 없는데 착각을 한 거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아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학생들이 착각한다는 거 아니까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내서 문제를 내죠. 포인트를 만들어서 객관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객관적 행위 기초로는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 해지권, 그 다음에 주관적 행위 기초로는 뭐 취소권이잖아요. 착오는 취소권이니까. 그래서 취소 사유하고 해제 사유 하나씩 정리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신의 측에서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동기 착오는 착오에 나오지만 같은 쟁점이라 묶어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권리 주체로 가서 세 명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태아. 그 다음에 이제 의사문역자. 그래서 의사문역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그 다음 이제 피성년 후견이 중요하긴 한데 그건 이제 가족법에서 뭐 따로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민소법에 가서 좀 정리해야죠. 그래서 민소법에 또 송달 관련해서 뭐 미성년자 이런 파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선임하고 어떻게 되지, 그런 건 이제 객관식 용어니까 조문으로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권리 주체에서는 자연인 중에서는 태아, 의사능력자, 미성년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거 보면 객관식도 다 커버돼요. 그럼 일단 태아의 제목이 뭐예요? 권리능력이죠. 권리능력. 그러니까 민법 3조에 따라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죠. 근데 태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거냐 이 문제죠. 태아의 권리 능력. 그러면 이제 4페이지에 정리된 게 뭐 한 페이지를 정리해놨지만 이거 보면은 객관식도 웬만한 거 다 정리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간단히 보세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되니까 이제 그 문제를 보고 다음부터는 문제 안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제 그 정리를 해놔야 돼요. 나중에 2회독, 3회독 하는데 문제를 계속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자꾸 체력을 줄여야지 남이 양적으로 줄여준 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514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꾸 이제 질적으로 양을 줄여가지고 한 300페이지 그 정도로 한 반 정도로 줄여서 본인들이 봐야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갑은 C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C가 무를 임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C가 태아 무를 임신했다. 이렇게. 그래서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인데 갑과 C가 불륜관계면 이걸 뭐라고 해요? 중혼적 사실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혼적 사실혼.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가족법 얘기고, C가 무를 임신했어요. 갑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망했다. 무슨 말이에요? 인지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태아 무에게 상속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느냐? 그럼 이제 드립다 이제 정지 해제를 먼저 쓰는데 논리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로마자 1번. 그러니까 사례로 정리된 부분도 목차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례로 정리된 거는 일부러 이제 나중에 사례집을 또 보면서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목차가 이제 목차가 쟁점이면서 체계적으로 순서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외워두시면 가장 기본적인 그 쟁점들을 목차로 잡아놨기 때문에 체계가 스스로 잡힐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로 돼 있는 것들은 요건 사실 맞춰놓은 거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요 체계를 반복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로마자 1번에 가셔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태아는 제목이 권리능력이에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왜요? 3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능력이 없어요.
그게 3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태아는 10달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예외적으로 보호해주는 세 번째 줄에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개별적 보호주의의 명문 규정 불상유인 앞잡아서 외워야 되겠죠. 자, 불법 손배 청구권, 상속순위, 유증인지, 불상유인 네 가지 외우시고 등에 관해서 그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천조 사망에 따라서 불상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상속 능력은 있단 말이죠. 예외적으로. 근데 문제는 상속 능력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런 학설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각각의 학설에 따른, 그러니까 어느 학설이 다설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각각의 학설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 여기가 문제된 법률행위시 문제 시점이죠. 예컨대 뭐 임신 중인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지조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조건설. 그래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인데 또 두 가지로 나눠야죠. 자, 여기서 뭐 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산이 되거나 뭐 유산되거나 이렇잖아요. 그럼 정지조건설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뭐예요?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보죠.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보다가 자, 이제 정지조건설에서 이제 출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사산이 되거나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출생이 되거나 또는 사산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론 구성 자체를 물어보잖아요, 객관식에서. 그럼 정지조건서는 일단 뭐예요? 그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보잖아요. 없다가 이제 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된 시기로 소급해가지고 권리 능력이 있다고 봐주죠. 이렇게 출생이 되면 이렇게 이제 소급표로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 사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권리 능력이 없다가 사산이 됐으니까 계속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은 뭐예요? 일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권리 능력이 있다가 살아서 출생하면 뭐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런 구성을 하죠. 그다음 사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권리 능력이 원래 있다가 이제 처음부터 그래서 사산이 됐으니까 소급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없는 것으로. 그래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미 출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출생이 됐거나 이미 사산이 됐다. 그때는 이론 구성만 달리할 뿐 똑같잖아요. 이미 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살아있는 사람 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즉 처음부터 권리 능력자고, 출생도 해제 조건서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권리 능력자잖아요. 처음부터. 그다음 사산이 되면요. 사산이 되면 이제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제 조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급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론 구성만 달리할 뿐이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소급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정지 조건설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정지 조건설은 출생이 되면 문제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설에서는 사산이 되면 문제된 시기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정지 조건설은 출생했을 때, 해제 조건설은 사산됐을 때, 이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론 대립의 실익은 뭐예요? 이론 대립의 실익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출생 사산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때잖아요, 이때. 그래서 이제 태아인 중안에, 그러니까 태아인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 중인 상태에서 아직 출생도 안 됐고 사산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는 뭐예요? 정지 조건설은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 해제 조건설은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는 게 10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달 안에 뭐 대법원까지 올라갈 시간이 있겠어요? 그 사이에 뭐 출생하거나 사산하거나 거의 결판이 나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라고 그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10달 안에서 뭐 대법원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10달 안에 뭐 출생하거나 유산하거나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쓰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출생이든 사산이든 이 시점 이후에는 이론 구성만 달리할 뿐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태아인 동안에 태아의 법적 지위를 써봐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태아에게 상속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3조부터 쓰고 불상유인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그럼 로마자 2번에 가셔서
학설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사산됐을 때는 소급해서 권리능력 소멸된다는 게 해제 조건설. 그 다음에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권리능력 취득한다는 게 정지 조건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설들은 뭐 중요한 학설이죠. 그 다음 판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는 사건 시기까지 소급 출생한 것으로 보아준다고 하여 정지 조건설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서 그대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중요한 예상 문제 쟁점들은 가서 생각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게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결론은 뭐 당연히 뭐 판례대로 가는 게 무난하죠.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어떤 결론을 알고 있는데 이게 판례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결론대로 다 기억해 두시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판례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 입법 취지상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게 정지조건설이니까. 그럼 이제 거기까지 됐고, 로마자 3번에 그 문제는 여기 이제 사실혼 상태에서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3번이 추가가 돼야죠. 자, 무가 갑의 상속이 되기 위해선 친생자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법률혼의 배우자이거나 피가 섞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못 받죠. 그래서 무가 갑의 상속이 되기 위해선 친생자여야 되는데, 문제는 법률혼이면 친생자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긴 사실혼 관계죠. 그러니까 혼외자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선 판례는 없지만 사실혼 중에 임신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이 되느냐? 법률로는 당연히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혼 관계 추정되느냐? 자, 판례는 없어요. 근데 친생 추정은 인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게 언제부터 사실혼인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정한다는 게 다소리고, 따라서 친생자 추정은 안 된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생자 추정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를 받아야죠. 그래서 2번에 가셔가지고 문제는 858조는 아까 불상유인에서 인지인데 이건 뭐예요? 아빠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에 아빠는 임신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사실혼 상태에서는 내 아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안포섭이잖아요. 갑은 C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사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인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몰랐는데 인지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그럼 태아 측에서 이제 아빠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뭐 학설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설은 개별적 보호주의. 그러니까 논리일관되게 쓰려면 개별적 보호주의는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설이 타당하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혼외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지 청구권이 없으니까는 상속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없다 이런 얘기고, 태아인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서 출생한 다음에 별도로 인지 청구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족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망한 사안이 나오고 바로 기록형에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태아인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뭐예요? 출산한 다음에 이제 아빠가 사망했으니까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뭐 상속예고 청구로 가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법률 관계고 태아인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놓으면 이제 뭐 객관식도 웬만한 거 풀리고, 그래서 뭐 증여가 되느냐, 뭐 이제 사인 증여 뭐 이런 판례들 뭐 그런 것들만 조금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객관식 문제집이 나오니까. 그다음 이제 의사문역으로 가셔가지고, 자, 의사문역일 때는 문제를 보세요. 성년인 갑은 뭐 지능지수 73, 사회 연령 6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문역자인 갑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로마자 2번에 가서 의사문역 인정 가능성 제목에 동감 써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의사문역자인 갑은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능지수가 얼마고 사회 연령 나오면 아, 의사문역자인지 여부를 쓰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1억 대출받은 후 나한테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갑을 기망. 그래서 기망이니까 사기가 문제 되겠죠. 기망 동감 쳐두시고. 그래서 갑은 X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은행부터 1억을 빌려서 을에게 바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겠죠. 갑의 법정 대리인 병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고 1억 반환을 청구했다. 타당성을 논해봐라. 그럼 뭐예요? 이건 근저당권 말소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소멸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소멸.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해줬는데 말소해달라는 건 소멸을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 을한테 1억 원 반환, 이것도 소멸이잖아요. 소멸. 그러면 이제 소멸은 무효 취소 해제인데 여기서 뭐예요? 기망했으니까 취소, 그 다음에 의사문역이니까 무효, 이런 것들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쟁점 포인트를 보시면 의사문역자의 법률행위가 왜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조문은 없죠. 조문은 없는데 통설 판례가 무효로 보는 건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문역자는 자신의 법률행위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당이든 좀 이따 볼 거고,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 뭐예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효이면서 동시에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 이중효도 빼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의사문역자 인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능력을 판례가 개념 정의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외워야죠. 그래서 항상 사례 문제를 보면 이제 답은 대부분 맞춰요. 공부를 하면 답도 틀리고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답은 대부분 맞추는데 그냥 답만 쓴단 말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저기 형법 같은 경우도 보면 살인죄면 뭐 구성력고 위법성 이런 거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만 살인죄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민법도 보면은 그냥 결론만 써서 갑은 의사문역자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아 의사문역자는 뭐 그 정도는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의사문역자인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잖아요. 기준을 써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행위의 의미에 인식력, 얘기력, 합리적, 정신적 이렇게 외워야죠. 그래서 인식력, 얘기력, 합리적, 정신적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사능력의 개념이고, 그다음 뭐예요? 문제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천재여도 만취된 상태에서 도장 찍으면 그건 뭐예요? 의사문역자죠. 그리고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능지수 73이고 사회연령 6세라도 이제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가고 뭐 슈퍼 가서 라면 정도 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저당권이 뭐고 대출이 뭐고 이런 법률적 의미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험에서 사례로 나오면 이 사람이 뭐 버스 타고 학교도 가고 그다음 슈퍼 가서 뭐 물건도 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문역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의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의사문역자 맞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문역자인지를 판단해주고, 그럼 로마자 3번에 가셔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대출계약 체결하고 근저당권 말소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행위가 모순되는 후행위를 했을 때는 신의칭 얘기를 써줘야죠. 그래서 3번에 1번 사적 자치 원칙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문역자의 법률행위 무효인데 그리고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신의칙에서 나오는 선행행위가 강행 규정 위반일 때 그와 모순되는 후행위가 오히려 적법하니까 근반원 위반 아니다. 이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문역자의 법률행위를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반원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원인이 뭐예요? 대출 계약이 무효다 이거죠. 의사문역으로서. 그러니까 무효여서 반환 청구하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럼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는 항상 이제 반환 범위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부당이득에서 저 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텐데 여기는 의사문역이니까 141조 단서가 유추정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가셔서 141조 단서는 748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니까 의사문역자는 더더군다나 유추가 돼야 된다. 이런 판례죠. 그래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의사문역자는 넘어가셔서. 그럼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에도 문제가 되지만 금전은 현존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현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의사 반환 의무자 측에서 현존 이익이 없다고 입증하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성년자에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 그래서 결론 가서 보시면 갑은 뭐예요? 결국은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한다. 그러니까 기록형도 그렇잖아요. 의뢰인이 와가지고 말소 등기해달라고 하면 무효 취소 해제 사유를 찾아야죠. 그래서 여기는 의사문역으로서 무효잖아요. 그래서 의사문역으로서 무효이고 그다음 뭐예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의사문역자는. 근데 현존 이익이 뭐예요? 을한테 빌려줬잖아요. 을한테 빌려준 채권의 형태로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예요?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라. 이게 이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의 방법이죠. 그리고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해제는 뭐예요? 해제는 명문 규정 있죠. 해제는 동시행관계라고 명문 규정 있잖아요. 근데 무효 취소는 규정 없지만 통설 판례가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해제는 명문 규정이 있고 무효 취소는 통설 판례가 동시행관계로 보죠. 그리고 또 동시행관계 쓰실 때 조심하실 게 뭐예요? 의무와 의무는 동시행관계 이렇게 써야 돼요. 권리끼리 동시행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판례도 그렇게 쓰죠. 채권 양도 의무와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의무와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 이제 기망은 의리한 거니까 무효 취소 이중료는 을과 관계 써야죠. 그래서 로마자 4번에 보면 자, 갑은 을에 대해서 의사문역의로 소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사기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2번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걸 써야죠.
그래서 판례는 통정 무효인 법률행위도 통정으로 사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채취권 행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효와 취소의 이중인데 논거는 무효도 뭐예요?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성립하고 유효 무효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무효도 성립을 전제로 하고 이제 정도의 차이잖아요. 무효와 취소.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는 중대명백설로 판단하지만 민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일단 입법자들이 정하죠. 그래서 무효인지 취소인지 입법자들이 정해주고, 그러니까 착오는 현행법상 지금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국법상으로 무효 사유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법에 없는 것들은 통설 판례가 이거 무효야.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문역 무효로 보는 건 이제 사적 자치 원칙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 이중효도 놓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빼먹었다고 해서 이제 크게 뭐 감점되는 건 아니지만 쓰는 사람들한테 득점이 될 테니까 항상 무효, 취소, 이중효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갑은 의사문역을 주장해서 은행과의 소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소비대차가 무효면 부정성상 근저당권도 무효잖아요.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 말소등기 청구는 요건사실이 원인 무효니까 그거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은행은 당연히 대출금 돌려달라고 동시양벽권 행사할 텐데 그 을에 대해서 빌려준 채권의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의사문역을 무효니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동시행 관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갑은 의사문역 또는 사기 취소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은행에게 양도해 주면 되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의사문역은 뭐 요거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겠고요. 그 정도로. 그다음 이제 제한 능력자는 일단 미성년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피성년 후견인, 뭐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객관식용이니까. 다만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오히려 민소법에서 조금 이제 대비할 게 있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민소에서 보실 거고. 그래서 미성년자 행위 능력을 가서 보시면 자 제목도 뭐예요? 행위 능력이죠, 행위 능력. 그래서 원칙은 내용을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물론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해주고 불안하면 뭐 대리할 수 있죠. 그다음 2번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을 때는 뭐예요? 취소 사유잖아요. 취소 사유 대표적인 게 제한 능력자. 그래서 판례는 법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이거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요. 구조를 잡아놔야죠.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뭐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럼 취소권자죠.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B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될 거고. 그럼 취소권자는 뭐예요?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를 입증하고, 그래서 이제 B가 뭐예요? 취소되는 게 자기한테도 유리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취소를 배제시키려고. 그러니까 얘는 소멸을 주장하고 얘는 유지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해야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 이제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이런 구조로.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성년이니까 A는 뭐예요? 나는 미성년자다. 이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죠. 미성년자. 이런 거 뭐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면 되니까 뭐 간단하죠. 그럼 B가 막으려면 뭐예요? 막으려면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 뭐 동의 있다. 또는 뭐 단독으로 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뭐 속임수 썼다. 뭐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막으려는 상대방 측에서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착오 취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착오 취소도 A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러니까 난 취소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B가 막으려면 뭐예요? 너 중과실이다. 그러니까 A의 중과실을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가 14년도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의 중과실을 알면서 이용했다. 그 판례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A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중과실은 맞지만 네가 나의 중과실을 알면서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중과실을 알면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14년도 판례로 중요하죠, 이거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질문 나오면 잘 봐야죠. 뭘 냈는지. 그래서 중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낸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면 취소가 된다는 걸 냈는지 그 객관식 문제에서 그런 걸 봐야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고 나중에 뭐 착오 취소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2번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점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너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3번에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취소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예요? 철회로 봐야죠. 왜냐? 취소는 이미 행한 법률의 효력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건데 7조는 뭐예요? 행위하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의미로 철회다 이거죠. 철회. 그러니까 보정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조문에는 취소라고 돼 있는데 철회의 의미다. 관련해서 좀 이따 볼 8조 2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한테 해도 되고 미성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미성년자에게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게 통설적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로 가셔가지고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이제 뭐예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뭐 얘들은 뭐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판례가 뭐예요? 부양 청구권. 그래서 아빠를 상대로 사실혼의 이제 아빠를 상대로 부양 청구권. 이건 뭐 이익만 얻는 거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로마자 2번에 부담보 증여, 경제적 유리 이런 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처분 허락한 재산인데 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은 뭐예요? 액수의 범위지 목적물의 범위는 아니잖아요. 다만 여기는 처분 허락 재산도 마찬가지로 성년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뭐 대리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도 이제 넘어가서 요게 가끔씩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죠. 그러니까 10만 원 주면서 뭐 학원비 쓰라고 했는데 그걸 유흥비로 썼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래안전상. 그 다음 두 번째 문단도 옛날에 저희 시험 볼 때 한번 나왔는데 처분 허락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처분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예컨대 뭐 10만 원 줬더니 얘가 게임기를 샀어요. 지루하니까 뭐 저 당근 같은 데 팔았다. 그럴 때는 안 받아야 되죠. 근데 용돈으로 10만 원 줬는데 복권을 사가지고 그게 뭐 1억에 당첨됐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에 사후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취득한 재산가액이 허락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할 때는 그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게 판례는 없지만. 그래서 뭐 복권을 샀는데 1억에 당첨됐다. 그때는 당연히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죠. 그때는 법대의 허가락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 정도. 그 다음 3번에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때는 이제 그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번에 보시면 특정 영업에 허락했을 때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거고. 그래서 영업에 관련된 행위야 뭐 직간접 다 포함하고, 그래서 식당 운영을 허용해주면 뭐 저기 오토바이 사고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그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지만 자 후견인일 때는 950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이 가족법에서 주관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950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가족법에서 좀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되는 조문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죠. 영업에 허락이 있으면 증명 책임은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취소권 배제 사유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 입증 책임을 진다 이거고. 그래서 내가 허락 안 받고 영업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또 허락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래 문단이 아까 보셨던 대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동의하고 처분허락하고 다르죠. 동의나 처분 허락은 엄마 아빠가 불안하면 대리할 수 있는데 영업 허락일 때는 대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문에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나번에 법정 대리는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앞에 유추정된다고 했던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의 의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뭐 기타 행위는 그냥 뭐 자주구형 조문들이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원칙과 예외를 정리를 했고요. 이 정도면 뭐 객관식도 다 걸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뭐 웬만한 거 다 걸릴 거고. 사례로 중요한 건 이제 카드 발급 5번부터의 쟁점인데 자 15분만 쉬었다가 하죠.